자, 이번 시간 이제 그 259쪽의 그 경제편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그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편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걸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도 중요한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상인 이런 것들. 그래서 긴장을 하시고. 자, 그 양괄호 세 번째 보시면 민영수공업의 발달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동법이 시행이 되고 상품 화폐 경제도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촌양도가 생겨요.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해지고 2014년인가 뭐 언젠가 그 그래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인구가 도시로 막 이동하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국가직에서 나왔거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무슨 국사에 그래프가 나왔느냐? 근데 그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그 인구의 유입 그런 게 이제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는 안 봐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그 국사 시험에 그래프가 나오니까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선 이상한 문제들이 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공무원 문제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개. 그래서 관형 수공업은 쇠퇴하지요. 관형은 조선 전기에 유행했었고 조선 후기에는 민영. 납포장이 증대인데 납포장은 그 배, 그러니까 포를 받치던 공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점이 발달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점, 사기점. 어려워요? 대리점. 그러니까 철을 파는 대리점.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사기는 그릇 뭐 이런 거. 자, 디귿번 공장은 없애버렸어요. 동그라미 3번 선대제 수공업.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인이 원래 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차익을 남기고 파는 거지요. 파는 게 아니죠. 원래 받았으니까 받고 물건 만들어 주는 거니까 차익을 먼저 남겼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또 임노동자 고용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임노동자도 고용하고. 페이지 넘어가서 260쪽. 자, 양괄호 4번에 이제 민영 광산의 증가입니다. 광산. 자, 농민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산으로 가버려요. 산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광산이 그러니까 이제 채굴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번성해요. 하나의 이제 마을들이 막 형성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배경 보면 수공업 발달 그리고 광물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그 값어치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은광 이런 것들. 자, 전개 볼까요? 일단 광산은 조선 전기에 조선 전기에는 이제 정부가 독점을 해요. 정부 거예요. 국가 겁니다. 자, 17세기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국가 독점을 했지만 사람들이 가서 막 채굴을 해버려요. 뭐 어쩔 거야,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가받은 민간인에게 사채를 허용하니 그것이 이제 설점수세제예요. 얘들아, 니들 그러지 말고 세금을 내고 허락받은 애들만 좀 채굴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채굴을 허용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금만 납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뭐를 하냐면 잠체를 해요. 잠체 몰래 채굴하는 거죠. 왜? 만약에 이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납부하래요. 세금을 납부할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로 왔겠어요? 안 왔지. 그러니까 몰래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에는 금강 개발이 활발되고 잠체가 성행하니까 수령수세제를 시행을 해요. 수령수세제는 뭐냐면 수령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도 잠체가 끊이지 않죠. 지금 이게 뭐 지금 문제점 파악도 못하고 수령이 그냥 징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수령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라고 하니까 어느 수령은 안 받고 어느 수령은 더 받고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라 그러고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아예 정부에서 손을 놔버리죠. 그래서 자유로운 채굴이 허락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광산의 경영인데 광산이 이제 발달을 했단 말이죠. 어,
광산이 엄청나게 크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CEO가 나오게 되는 게 CEO. 일단 그 전문 경영인 일단 이들의 이름 덕대예요. 자, 애들이 가보니까 막 한 사람 다 하죠. 채굴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내일은 장에다가 내다 팔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덕대가 출연해서 자, 내가 모든 걸 관리를 해줄게. 자, 봐봐. 너는 채굴 잘해. 채굴만 해. 너는 보니까 지금 수완이 좋아. 장사해. 너는 그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 그리고 너는 발이 빠르니까 분배를 해.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업에 따른 협업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전문 경영이 덕대가 출연했고 이 덕대라고 하면 조선 후기 광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공인과 사상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또 중요하죠. 상인이요. 자, 상업이 또 발달하죠. 공인과 사상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공인이고 공인은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에 물건을 이제 사다 주는 어용상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됐고 공인은 또 뭘로 성장해요? 도고. 그렇죠? 그럼 공인이 1번인데 0번에다 하나 빠진 거 쓸까요? 시전상인. 시전상인 관상이잖아요. 그렇죠? 시전상인. 이들은 뭘 갖고 있었죠? 금난정권을 갖고 있었어. 자, 볼까요? 금난정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시전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난전들이 들어서요. 자, 금단 정권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난전이 이연, 송파, 칠패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 종로거리에 같이 이렇게 들어서 버리. 이제 정부에서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요거 안 되겠다. 그렇죠? 정조는 뭐예요? 상공업을 통하지요. 그래서 상공업 진흥책을 한단 말이죠. 진흥을 하면서 어떤 거? 금난 정권을 철폐한다. 라는 것이 뭐였죠? 신해통공이잖아요. 신해통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전상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야, 그러면 나는 뭘 가지란 말이냐? 나는 그럼 나도 관의 허가 안 받고 그냥 난전을 하려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난전은 뭐예요? 사상이죠. 이건 관상이고 이건 사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해통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신 육의전 독점 판매권은 인정을 해줄게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전은 어느 일이 있어도 시전상인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조 때 시행한 신해통공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사상의 대두인데 지금 설명드린 신해통공 사상이 굉장히 많아져요. 성장,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과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쪽이 이제 의주예요. 의주 상인은 이제 만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은 어디? 청나라 가깝죠. 그래서 대청무역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의주상인 만상인데요. 이들은 또 어떤 무역이 있냐면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어요. 계시는 공무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후시는 사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후시가 이제 쓰는 거죠. 사무역은 보통 이제 관에서 관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무역 뭐 이런 것도 후시 쪽에 이제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인삼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채굴했던 그렇죠? 수입은 무엇을 하느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뭐예요? 보통 비단, 약재, 뭐 서적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평양의 상인은 유상이라고 부릅니다. 유상. 그래서 이들도 뭐예요? 대청무역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가깝잖아요. 자, 이쪽에 이제 개성
개성의 상인, 개성상인, 개성은 송도, 개경, 그렇죠? 송악. 그래서 개성상인은 송도상인, 송상이라고 불러요. 자, 개성상인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들은 인삼을 재배합니다. 인삼을 재배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한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중개무역을 담당해요. 중개무역 가운데 있잖아요. 이쪽도 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개무역이고 이들이 그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국 대리점이지. 요것이 이제 송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상이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한양, 서울이지요. 한양은 그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 서울에 있는 강, 경강. 그래서 경강상인. 자, 경강상인인데요. 강을 통해서 하니까 어떤 거요? 선박업. 선박업 그리고 선박 가지고 운송하는 운송업. 요런 것에 종사하는 것이 이제 경강상인. 자, 이쪽 동래입니다. 동래, 부산. 그렇죠? 동래상인 줄여서 내상이라고 하고 얘들은 어디하고 가까워요? 일본하고 가깝죠. 그래서 일본 무역. 일본과 무역하는 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출품은 수출품 똑같아요. 인삼이요. 수입품 뭐냐? 수입품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그 화산 뭐 이런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뭐 화약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사상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죠. 의주의 유상은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 개성의 내상은 그렇죠. 그래서 동래상이니까 내상인데 동래의 만상은 허용 이렇게 그냥 내요. 그래서 이걸 다 섞어가지고 막 내버려요. 시험 문제 되게 좋아하는 문제니까요. 체크 잘 하시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책에서 보자라는 게 디귿번 대표 사상 경강상인 한강을 근거지로 해서 운송업에 종사를 했지요. 자, 송상 개성상인이지요. 그래서 송방을 설치해요. 전국적인 유통망 그리고 인삼을 재배해서 인삼을 중개무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그리고 일본 가운데서 율로 와.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율로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황구리 같은 것도 여기에서 와서 가고 여기서 왔다가 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송상. 자, 만상은 의주상인으로서 대청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 자, 그리고 내상은 동래상이 대일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렇죠? 도구는 됐고. 자, 양보로 2번에 장시의 발달입니다. 장시가 확대되는데 15세기 말 남부 지역에서 개설되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천여 개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장시 한번 보자. 자, 일단 그 시장 장시가 좀 번성을 하는 건 기술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어떻게 급납화됐단 말이죠. 돈, 화폐 유통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 공인들이 그렇죠? 공인들이 이제 발달하고 자 기술이 발달하니까 매답하는 사상들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통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이들이 이제 또 도구로 발전을 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장시들 이건 사상이고 그렇죠? 장시가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일장, 뭐 10일장, 뭐 7일장 이런 장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가면 전국 장시가 몇 개? 천여 개로 확대가 돼요. 자, 이런 문구도 이제 좀 한번 봐보시자라는 거죠. 됐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261쪽.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대표적 장시가 어디냐?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조선 후기 장시였다라고. 자, 보부상. 보부상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보상과 부상. 얘들은 이제 보통 하는 거. 자, 얘들은 관상이 사상이 관상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사상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사상이고 전 관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관상하면 시전상인 그리고 공인 또 보부상 이렇게 또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꼭 기억을 좀 해 놓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포구 활동. 그래서 포구 상권이 발달을 한다는.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애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로 가지고 운반하는 이런 것들. 그럼 배가 운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여기 걸어간다라고 하면 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소에다 끌고 실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제 배를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하니 이 배가 정박하는 데는 어디예요? 포구. 이른바 이 포구에서 항구, 그렇죠? 항구도시가 번성을 하게 되니 거기에 포구 근처에 상권이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포구 상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배경.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해서 물화 운송이 대부분 수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레, 그렇죠? 선박.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변화. 기역번 종래는 쇠고기나 소작류를 운송하는 기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개인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상권이 확대되는데 선상의 활동으로 각지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그러니까 사료에 이런 포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출연하니까 이제 조심하시고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상행위. 그래서 경강상인 아까 봤죠? 이것이 선상이에요. 대부분 이제 경강상인들이 선박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운반하는 상인들 대부분 이제 그 경강상이죠. 그래서 경강상인 바로 지웠지만 한성, 한양에서 공부 상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선상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객주와 여각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자, 그 배가 정박을 했죠? 자,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시장에서요. 시장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딱 끝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죠? 주막이 생겨요. 주막. 그렇죠? 그러면 영화에서 보면 주막, 주모 술 한잔 내오게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음식을 팔고 주모 방 있나? 그렇죠? 그러면 그 뭡니까? 숙박업도 하고요. 그리고 전당포가 했던 일도 해요. 그러니까 물건 맡기고 내가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금융업.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운송업도 담당을 해주고요. 택배 뭐 이런. 그리고 보관업 이런 것도 담당을 해줘요. 보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어디 갔다 올라니까 조금만 지켜주세요. 그렇지. 이게 다 주막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막이 다 호리호리한 아줌마들이 나온다? 잘못된 거죠. 왜? 아니 뭔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 아저씨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당포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자, 그 양과로 4번에 대외무역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청거의 무역인데요. 의주만상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인상, 그리고 은 이런 것들이 수출품, 수입품 비단 약재, 뭐 서적 이런 것들이겠죠. 동그라미 3번에 일본과 무역은 누가? 내상이 동네 상인 내상이 주도를 했고 수출은 쌀, 인삼 이런 것들이죠. 수입은 은, 구리, 황, 유황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송상이 중개무역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의주만상과 동네 내상을 중개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화폐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후기니까 화폐를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 고려 시대 때 화폐가 무엇이 있느냐? 자, 일단 성종 때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보가 있죠. 건원중보. 그래서 그 고려 성종 때지요. 한 번에 이제 가보는 거예요. 자, 숙종 때는 엄청 많아요. 사만통보, 그리고 이제 해동통보, 그리고 동국통보. 숙종 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보도 있어요. 해동 중보, 동국 중보 뭐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시험 안 나오고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활구. 활구는 은병이죠. 은병이라고도 하는 활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숙종. 누구의 주장으로? 의천의 주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은 한 근의 고가의 화폐였다라는 거. 그리고 저화도 있었어요. 저화. 종이지폐죠. 종이지폐. 그래서 공양왕 때 만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조금 있으니 최초의 지폐였다. 이것이 조선 때까지 가서 쓰여요. 저화. 그래서 저화 몇 장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세종 때 조선통보가 세종 때 이제 조선통보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저화하고 같이 썼어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상평통보는 누구 때 전국적으로 유통하죠? 숙종 때. 그래서 우리가 숙종 때만 기억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인조 때 최초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효종 때 한 번 더 발행을 해요. 하지만 이제 유통은 좀 부진해요. 하지만 이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되는 것. 자, 이유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조, 효종, 숙종. 그래서 최초로 찍은 것은 숙종이다. X죠. 인조 때 최초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고. 뭐 당백전도 있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당백전. 그래서 고종 때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요. 이 정도만 합시다. 그때 가서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서 한번 봅시다. 양괄호 5번에 보시면 세조 때 팔방통보를 안 썼구나. 그렇죠. 자, 그 양괄호 5번에 그 화폐 유통,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배경. 상공이 발달하기 때문에 화폐가 유통하기 시작하죠. 동그라미 2번 전개. 인조 때 동전을 주저합니다.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을 시켰고요. 효종 때 동전을 널리 유통함. 숙종 때 상평통보를 법화로 주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 지금 여기에서 앞에 뭐가 빠진 상평통보. 그래서 상평통보에 대해서 인조, 효종, 숙종에 대한 설명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화폐 보급의 영향 나오는데요. 화폐 보급의 영향 보시면 긍정적으로 세금과 소장료를 동전으로 대납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거지요. 그렇죠? 그 상평통보를 가지면 어떤 물건이든 막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 니은번 부정적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한번 보자. 자, 이 그 화폐 보셨죠? 화폐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돼요. 누구 때죠? 숙종 때.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 화폐를 가지고 그 급납,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또 동전으로 납부하게도 되고. 조세 급납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돌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전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지주 혹은 상인들이 있죠. 얘들이 그 재산 축적에 이용을 해버려요.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뿌리지 마. 이거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동전이 바닥이 날 것이고 그때 뿌려버리면 우리는 같은 값에 더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애들이 계획을 했는데 결국에 전황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상승을 하는. 이른바 거꾸로 됐죠.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동전의 화폐가 너무 많으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그렇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죠. 이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실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야, 지금 우리나라의 병폐가 뭔지 아느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전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익 같은 사람들은 주장하죠. 무엇을 폐전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전황 같은 경우는 전황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영조와 정조 때 이 전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조 때 조금 기억을 해 보시면 그 전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폐를 막 찍어버리는 그렇죠? 화폐를 막 대량 주조해서 뿌려라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정조 때. 아무튼 이 영조 정조 때 전황이 생겼다. 그래서 이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당시의 전황이 그 사회 문제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62쪽.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 같은 경우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그 평안도, 함경도 그림 있죠. 262쪽의 그림, 지도 그림,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안 걷어요. 익류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무엇을 그린 거예요? 조운을 그린 거죠. 그래서 백기를 이용해서 경창으로 운반을 한 것. 그렇죠? 이건 이제 대동법의 확산과도 또 의미가 있는 그림이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아래 이제 공인의 등장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이고 영조실록의 이제 균역법 현재 10여만 호로서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된다. 한 집안에 비록 남자가 4, 5명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군포를 마련한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균역법이죠. 자, 263쪽이에요. 자, 두 번째 거에 보시면 상품작물의 재배가 나오는데 이 사료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농민들이 밭에 심는 것은 곡식뿐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뭐예요? 상상둔전의 논에서는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의 10배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논에서보다 이익이 10배니까 밭농사 아니냐. 그렇죠? 상품 작물은 일단 밭농사가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쌀의 상품화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쌀의 이윤이 극대화되면서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이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반화된 게 아니고 많아졌다. 유행처럼 번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작물은 지금 보는 것처럼 모시, 오이, 배추뿐만 아니고 담배, 인삼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밭에서 나는 농작물, 상품 작물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아래 4번 한번 봅시다. 이 조선 후기는 사료가 좀 중요해서요. 4번 도구의 활동이에요. 그는 허생전이죠. 자, 안성에 한 주막에 자리했고 밤대추, 감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자, 지금 뭐예요? 매점매석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그렇죠? 그 아래 말총을 모두 사들였고 맨 끝에 보면 빵금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허생은 50만 냥이 이런 큰 돈을 벌었으니 이것이 이제 도구의 활동.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구의 폐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되면 이제 도구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허생전은 또 누가 박지원의 허생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암집 박지원이죠. 그래서 연암집 박지원 어차피 문화편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264쪽에 5번. 우리나라 동서남의 삼면이 모두 바다묘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지금 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배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이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 이득을 얻고요. 그렇죠?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은진의 강경포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해서 바닷가 사람들이 내륙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서 물건을 교역한다. 그렇죠? 그리고 매년 봄, 여름 생선을 잡고 해출 뜰 때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반나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포구 상업의 발달이죠. 왜 읽었겠어요? 이 시험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264쪽에 6번에 보시면 대외 모역 있죠. 그래서 만상, 유상, 송상, 그리고 시전상이 있고 경강상이 있고 그리고 내상이 있는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265쪽 문제를 한번 봐야죠. 2번 문제. 다음 중 조선 후기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보자. 자, 1번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해서 토산품을 징수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그렇죠. 1결당 미국 12두 숙종 때 쌀, 삼배나 무명, 동전, 미포전으로 납부하는 제도 이것이 대동법 맞고요. 자, 두 번째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자, 세 번째 이거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인조 때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전세를 조절하는 영정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풍충에 관계없이 이 토지 1결당 미국 4두를 납부하게 했던 것이 영정법이잖아요. 그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번 균형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 맞죠? 그래서 미국 2두씩을 결작미로 해서 부과하게 했었던 그 균형법이죠.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그 267쪽 한번 가볼까요? 267쪽.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의 배경을 가장 타당하게 추론한 것이 무엇이냐. 부농층은 땅이 없어서 빈민을 농업 노동에 고용함으로써 농사를 짓지 않고도 향락을 누릴 수 있으며 빈농층 가운데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임노동자가 되어 보세요. 농민이 분화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지주가 됐다라고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주도 안 되고 소작도 안 돼. 그러니까 임노동자가 돼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 써 있죠. 조선 후기에 농민의 분화에 대한 내용이 써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납속과 공명첩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그 사료가 뭐가 나와야 돼요? 신분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붕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선대 제도가 성행하였다. 그러면 그 선대제는 수공업이니까 수공업에 관련된 내용이 사료에 담겨 있어야 이게 이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3번 전황이 발생했다. 그럼 전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폐를 가지고 지주나 혹은 상인들이 동전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렇죠. 재산 축적에 이용해서 돈을 안 꺼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아니면 이익이 이 패전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생산력이 지금 다시 이 모내 기법이 이 이양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양법 이모작의 발달로 인해서 이 생산력의 기술 증대 때문에 광작이 시행되잖아요. 광작이 시행되면서 농민이 분화되니까 이게 배경으로 또 정답으로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편을 마치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 사회편 조금 더 볼게요. 왜냐면 사회편도 많아요. 사회편. 268쪽이에요. 자, 지금 수업이 끝났구나. 내가 지금 제가 단원별로 끝내니까 그렇지 단원별로 안 끝내면 이제 앞으로 그냥 중간에 쉬어버릴까? 농담이고요. 자, 268쪽 사회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8쪽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 조선 후기 사회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관 정도만 하고 끝내보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고 그게 좀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자, 조선 후기 사회변동 268쪽이요. 사회편도 양이 많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신문지의 동요입니다. 그래서 농민층이 부흥한 것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봤어요. 그렇죠? 농민층이 막 분화하고 있어요. 농업 경영 방식이 변화되고 일부 농민이 부농으로 성장하고 대다수 농민은 몰락해서 임노동자가 됩니다. 자, 양방층의 분화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제가요. 조선 후기에 가면 15세기, 16세기. 그래서 양천제, 반상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분 계층이 우리가 이제 그거 한번 봤죠, 그래프. 그래서 상위 4%밖에 안 됐던 양반 계층이요. 자, 뭐가 시행되죠? 임진왜란 끝나고 납속책, 공명첩.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해버릴까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양반이 거의 뭐 80%까지 육박을 해요. 육박이에요. 80%가 아니고 넘지는 않았어요. 70몇 %인데 하여튼 양반의 수가 이렇게 급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신분제의 동요지요. 자, 요것 때문에 신분제의 동요가 찾아옵니다. 자, 양반은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납속책 공명척으로 인해서 양반 수가 증가를 하죠. 여기에다 그냥 쓸까요? 자, 그리고 한번 봤으니까 지워도 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안 보신 분은 잠깐 뒤로 가시고. 그렇죠? 자, 지주전호제가 확산돼요. 지주전호제도 한몫하지요. 자, 지주전호제 하면 양반만 해당되지요. 무슨 소리? 양반, 농민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지주. 그러니까 이 지주전호제가 시행되면서 이 그 뭡니까? 그 신분적 예속관계, 그 신분관계로 가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타조법. 그리고 도조법으로 하면서 경제적 예속관계로 경제관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민들도 돈 많은 농민들은 의식이 높아지게 되죠. 양반이 뭐 별거야?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의 수가 방금 보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양반, 이른바 구향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그 농민들 있죠? 농민들 돈 많은 부농들이 돈을 주고 새로운 양반이 되잖아요. 이른바 신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향과 신향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구향도 나뉘어요. 왜 이렇게 나뉘어요? 아니 80%까지 갔다니까 80%. 그러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내용이 있는데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욕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갓을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껏들이 양반을 봐도 인사도 안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껏들이 뭐 상민들이 그렇죠? 도포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양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양반이 된 것이고 이 양반들이 원래 양반들한테 인사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뭐 다 양반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요.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사람 그리고 근본 없는 양반 그러면서 얘들을 비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구양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나뉘어요. 건반으로. 건반은 그 중앙에 특권층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권한 있는 양반이란 뜻이야. 권한 있는 양반.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조선 전기 저 때부터 양반이었던 상위 4% 이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조선 후기에 양반이 된 거거든. 그 양반들은 권한 있는 양반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특권층 고위 관직을 다 독점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중앙의 특권층에서 그 권력 다툼을 하죠. 권력 다툼에서 지방으로 밀린 세력들 있죠. 그들은 향반이라고 불러요. 향반. 그래서 지방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세를 부릴 수 있었던 양반들. 그래서 이제 그 향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중앙층보다는 몰락한 양반이죠. 자, 양반들이요. 이렇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예약과 보학이 발달해서 가부장 사회로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 이 분화가 될 때 이때쯤은 그 집안의 남자가 잘 돼야 돼요. 특히 아들이 잘 되면 뭐 대대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과거 합격자 한 명 내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막 시키죠. 그럼 물심양면으로 막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키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양반 유생이 시험을 봐, 그럼 떨어져. 또 낙방해. 3년마다 한 번씩 있죠. 이거 4번만 해봐. 그럼 12년이에요. 금방 가. 여러분들 12년 동안은 이거 그냥 바로 보시고 그냥 합격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재산이 다 날라. 그죠? 집에 돈이 없어요. 그가 무늬만 있는 양반이 돼버린 거야. 이른바 잔반이 되는 거죠. 이른바 몰락한 양반입니다. 자, 이들은 거의 뭐 꺼적대기 입고 다니고요. 누더기 옷 입고 다니고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 끼니를 어떻게 때우나 뭐 이러면서 다녔던 양반들이 이제 잔반이에요. 자, 이 신양들은요. 대부분 출신이 누구예요? 분홍이죠. 분홍. 그러다 보면 부유예요. 그렇죠? 부유한데 얘들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얘들은 양반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나도 돈 주고 양반이 된 거죠. 그렇죠? 짜증이 나죠. 조금 있다 이 신양들이 구양한테 덤벼요. 이놈들이 지금 같은 양반인데 이 양반아 나도 양반이야 그러면서 덤비는데 이것이 지방의 양반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향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 향전은 향전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70쪽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전 요것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가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조선 후기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 이렇게 분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농민들도 분화된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 상층 농민이 있고 중층 농민이 있고 그리고 하층 농민이 있죠. 하층 농민이야 뭐 몰락했고 뭐 이렇게 된 거. 산층 농민은 분홍이니까 여기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도 분화하고 있고 양반도 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 후기 가면 양반은 양반대로 서로 싸우고 그렇죠? 농민은 농민대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럼 중간에 낀 이 중인들은 더 이상해져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갈게요.